자, 보통 이렇게 1인자와 내지는 2인자 이 둘이 막 대결을 할 때 어떤 세력들이 보통 이득을 보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이방인의 입장이었고 제3자의 위치였잖아요. 이런 제3자의 위치에서 정말 냉철한 현실 감각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 아니었을까. 안녕하세요.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로마 왕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로마는 총 3번의 정치 체계 변화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첫 번째가 왕정,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정, 세 번째 마지막이 제정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로마의 왕정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로마 왕정의 1대 왕이 또 중요하겠죠. 그 1대 왕은 바로 로마의 건국자로 알려진 로물루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물루스 왕은 역시나 건국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건국 신화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로마인의 뿌리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물루스 왕의 업적뿐만 아니라 이 로마인이 굉장히 개방성과 관용성을 가진 민족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왕정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 왕정은 총 7명의 왕으로 이루어진 왕정 시대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왕정의 두 번째 왕인 누마 폼필리우스라는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항상 건국 초기의 시기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국 초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아직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왕권이 강화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권력의 기반이 아직 안정화된 추세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건국 초에는 항상 혼란스러운 시기와 불안한 시기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로물루스 왕이 벼락과 함께 사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사실 갑자기 실종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로물루스라는 그 왕이 암살을 당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잡혀가서 실종이 당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로물루스는 라틴족이었고, 당시에 그 편입된 사비니족 기억나시죠? 어떤 여인들을 데려옴으로써 로마인의 관용성을 보여주면서 합쳐졌던 그 사비니족. 사비니족도 원래 라틴족과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로물루스의 왕이 사라지고 나자 라틴족과 사비니족 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이렇게 1인자와 내지는 2인자 이 둘이 막 대결을 할 때 어떤 세력들이 보통 이득을 보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제3자입니다. 전국이 불안정하고 어떤 라틴족과 사비니족이 막 대립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는 제3자가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대왕 누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현명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혼란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라틴족과 사비니족이 로마 내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사비니족이 바깥에 있다가 편입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 로마 내에 있는 사비니족 말고 또 인근에도 다른 또 사비니족들이 있는데, 그 사비니족들을 로마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갔느냐? 인근에 있는 그 사비니족에는 현자라고 알려진 누마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누마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로마인들이 직접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누마는 40세로 사실 꽤 나이가 있는 그런 중년의 나이였고, 사실 이 누마도 로마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편입된 사비니족의 당시 왕이 타티우스였거든요. 그 타티우스라는 왕이 딸과 결혼했던 나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타티우스라는 왕이 당시 로마로 편입돼서 로물루스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잠깐 지내게 됐지만, 그 타티우스 왕이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누마라는 그 사람은 타티우스 왕이 죽고 나자 별로 정치에 욕심을 주지 않고 인근에 사비니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으로 떠나게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자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지내고 있던 조용한 현자라고 불려지는 그 인물이 바로 누마 폼필리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조용한 누마 폼필리우스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인들의 삼고초려 끝에 결국은 못 이긴 척 왕의 추대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로 돌아오게 된 그 누마 왕은 만장일치로 역시 왕에 추대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라는 그런 왕정이 세습제가 아니라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마가 분명히 사비니족의 왕이었던 타티우스의 딸과 결혼했던 사이이긴 하지만 사실 로마의 어떤 정계로부터는 굉장히 멀어져 있던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벗어나서 사실 조용히 별 욕심 없이 살고 있던 그 인물이었는데 로마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실 왕으로 추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왕으로 추대를 했을 때도 결국은 그 로마 왕정은 민회를 거쳐서 의결을 해서 투표를 하고 선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로마 왕이 선출이 가능했던 선출직 왕이었기 때문에 종신 대통령이라든지 종신 총리와 비슷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대왕 누마가 이런 선출되는 과정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로마 왕정의 또 하나의 어떤 특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바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이 부분도 굉장히 로마 왕정에서는 고대 사회의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달리 특이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왕과 종교가 굉장히 일치하거나 섞여 있는 형태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왕이라는 게 굉장히 신성시가 되고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왕이 정말 신과 비슷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왕이 신의 어떤 대리자라든지 매개자 이런 역할을 받아야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막 오 우리 왕이시여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는 신과 동일시되는 그런 존재였었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왕 같은 경우는 신의 중간자적 매개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와 종교가 상당히 분리가 잘 돼 있었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대왕 누마 역시도 이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작업을 굉장히 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로마는 그런 정치와 종교가 엮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로마의 왕을 볼 때 굉장히 우러러 보거나 아주 신성시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민주적인 면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선출도 하게 되고 이방인이었던 누마 폼필리우스가 로마의 2대 왕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만장일치로 추대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방인이지만 왕으로 추대했던 2대 왕 누마 폼필리우스, 이제 업적을 살펴봐야겠죠. 자, 이 2대왕 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현자였습니다. 역시나 조용한 현자답게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누마는 자신이 정확하게 왜 왕으로 추대가 됐고 이 시기에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는 굉장히 건국 초기에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로물루스가 갑자기 실종되었고 그 상황에서 라틴족과 사비인족끼리 서로 알력 다툼이 분명히 형성이 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3자로 왕으로 추대됐던 누마는 혼란스러움을 제거하고 안정감을 심어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국 아직 거친 원석에 불과했던 이 로마의 질서와 안정을 확립해서 건전성을 심어주고자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마가 어떠한 것들을 시행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누마는 원래 로물루스가 왕 재위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300명의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이 친위대를 해산시킵니다. 사실 로물루스가 왕의 친위대 300명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친위대라는 것 자체가 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띠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위대를 늘 거느리고 다니면 로물루스 같은 경우는 라틴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반대 급부인 사비니족 같은 경우에는 친위대만 보더라도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마는 현명하게 신변의 위협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위대를 과감하게 해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비니족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이 누마의 온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비니족 같은 경우도 좀 더 위협을 덜 느끼게 될 것이고 이런 갈등을 좀 더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누마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전쟁의 신이 야누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야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전쟁의 신 야누스의 문을 만듭니다. 이 야누스의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었고 야누스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로마가 한창 전쟁 중이라는 것을 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질서와 안정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대왕 누마의 치세 속에서는 이 야누스의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건국 초기에 로물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영토 확장과 인구 부양에는 성공을 했지만 굉장히 로마라는 나라가 지쳤던 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누마는 야누스의 문을 열지 않고 내실을 계속 꾀함으로써 지쳐있던 건국 초기의 로마를 좀 더 휴식도 주고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누마는 야누스의 문이 닫혀있는 안정적인 시기에 로마의 주 산업이었던 농업과 목축업의 지능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전투에 필요했던 이런 상태를 원래 본업인 농업과 목축업에 집중함으로써 식량 생산도 늘리게 되고 로마라는 나라에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심어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마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로마의 시민들을 직업별, 직능별로 이제 분류를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틴족과 사비니족, 민족 간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사실 로마는 나중에도 계속 나오게 되지만 결국은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인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그것은 관용성과 개방성이라고 했었죠. 현재 어떤 미국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로마 역시 당시에 다민족 국가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능했던 그런 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좀 동등한 시민권을 갖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던 나라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다민족 국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족 간의 갈등이 분명히 생기기 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누마는 다양한 민족이 민족 간에 서로 배타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갈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위험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기 위해서 직업별로 시민들을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민족들이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직군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은 민족들은 섞이게 되고 직업별로 같이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직업별로 뭉치게 되면 어떤 것이 좋냐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도 뭐 여의도에 금융권들이 모여 있고 병원들이 모여 있게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같은 업종들이 모여 있을 때 분명히 시너지가 나고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누마의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 간의 갈등은 좀 더 최소화하게 되고 또 직업별 간의 능률은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마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달력을 제정해서 이런 달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의 개념을 설정하게 되면 훨씬 더 규칙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도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관리하고 스케줄을 짜듯이 이렇게 음력으로 달력을 제정했다는 의미는 시간을 어느 정도 규격화시킴으로써 또 일의 능률을 높이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 뭐 공휴일 이런 것들도 정비하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마는 건국 초기에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그런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건국 초기에 혼란스러움을 수습하고 내실을 다지고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누마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누마의 업적이 있습니다. 누마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것은 바로 종교의 개혁 및 정비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종교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또 수많은 전쟁도 치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어떤 대결 구도라든지 그건 정말 아주 옛날부터 지속되어 오던 부분이죠. 뭐 카톨릭과 개신교의 대결도 있었고 또 이슬람교마저도 이슬람교 내 수니파와 시아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부에서 갈등을 계속 일으키게 되고 서로 싸우고 뭐 전쟁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렇게 종교는 민족 간의 갈등도 굉장히 유발하기 쉬운 부분이고 아주 예민하고도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누마는 이런 종교의 예민성과 어떤 어려움을 굉장히 잘 캐치하고 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로마 같은 경우 당시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각자 민족이 믿는 종교들도 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마는 이런 다민족들이 종교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각 민족마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는 다행히 원래 기본적인 체제가 다신교 종교 체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다신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테네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로마는 그거랑 비슷하게 따와서 주피터, 마르스, 비너스 이런 약간 다양한 상징을 갖고 있는 신들이 있었죠. 로마는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는 인격체로서 인간과 유사한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던 다신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마는 이렇게 다양한 신들에게 각각의 계급과 서열을 정리해 주어요. 그래서 다신교지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급과 서열을 정리함으로써 로마의 내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이런 신들을 서열과 계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리를 해가지고 공경을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전보다는 종교 때문에 쓸데없이 갈등이 생길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한 일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정리하고 민족들에게 이런 것들을 부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들에게 계급을 부여하고 이런 신들을 공경하게 가르침으로써 다민족 국가인 로마에게 각자의 민족의 화합을 꾀할 수 있었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누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교를 분리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왕이 신과 동일시되거나 매개자가 되거나 아니면 종교가 유착되어서 종교랑 정치가 분리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종교와 관련된 신관들도 권력을 독점하거나 부를 축적하고 독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썩기가 굉장히 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마는 이런 신관 제도 역시도 효율적으로 개편을 해서 이 신관이 결국 행정직 공무원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다른 고대 사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세습되거나 아니면 종신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누마는 그냥 행정직 공무원처럼 신관을 신의 소리를 내가 들었나이다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신관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뭐 종교 제의를 옆에서 뭐 주관하고 계획하고 입안서를 내고 보고서를 뭐 작성하고 이런 느낌의 행정직 공무원 스타일로 신관 제도를 정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관이 결국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독점하거나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행정직 공무원도 또한 결국 선출되는 직업이었고 임기가 지나면 교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가 그렇게 딱히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옛날 뭐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의 신관이 되면 내가 신의 소리를 듣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뭐 헌금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함으로써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정교 분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는 좀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카톨릭 로마 교황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 정말 강력한 가장 큰 권력자는 교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종교는 인간 사이에서 떼어낼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마는 이것을 굉장히 현명하게 정교 분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로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신들의 종교를 수호신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긴 했었지만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을 종교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치와 종교가 고대 사회에서 유착되기 쉬웠던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한 종교로 인해서 쓸데없는 갈등이라든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최소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인해서 광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로마는 그 역사를 살펴봐도 종교로 인해서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종교 때문에 나중에 내분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로마 제정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중세에 이어져서 로마 카톨릭 교황까지도 선출이 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초기 로마의 제정이 중반 이후로 진행되기 전까지의 로마의 모습을 보면 다신교적인 면을 갖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민족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마가 종교를 잘 정비하고 종교에 대한 가치관을 잘 확립한 덕분에 로마는 종교에 의지를 하지 않게 되는 민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는 어떤 것에 의지를 하게 되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법의 민족이었던 로마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세 민족이 있습니다. 세 민족의 행동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행동의 원칙을 철학에 기초했던 그리스인, 그리고 종교에 의지했던 유대인, 마지막으로 법률에 의지했던 로마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 가지 행동 원칙으로 인해서 이 세 민족의 흥망성쇠 역시도 이 행동 원칙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 원칙과 기조를 생각하면서 이 민족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흥망성쇠를 살펴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로마의 건국 초기의 불안정한 시기를 잘 극복하고 행정제도와 종교제도를 잘 개혁하고 정비했던 이대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치세 43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누마는 숲속에 들어가서 님프와 대화를 한다. 님프는 숲속의 요정이죠. 마지막에도 역시 이런 님프와 대화를 하다가 님프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마는 굉장히 조용하고 현명했고 또 숲속에 가서 혼자 고뇌를 하고서 정책이나
이반을 들고 나왔던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건국 초기 불안정한 시기였고 또 제3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분명히 없었을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기반도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사실 암살당하기도 굉장히 쉽고 언제 왕위에서 끌어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불안정한 시기를 정말 이대왕 누마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마가 이런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이방인의 입장이었고 제3자의 위치였잖아요. 이런 제3자의 위치에서 정말 냉철한 현실 감각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로운 인성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로마에 있어서는 굉장히 행운이 아니었나.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왕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대왕 누마가 아주 뛰어난 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대왕 누마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